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마지막 판결만 남기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제 사연이 방송될 즈음이면 소송이 끝난 뒤일 것 같습니다.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번 소송은 더 볼 것도 없다는 확신을 하기도 했고, 불리해진 남편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어요. 합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소송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흔히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천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발화선도 남편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혼을 야기했다는 건 아니고 그 말을 통해 내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됐고, 이 남자와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기혼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지를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도 그에 버금가는 시간과 노력을 불사하면서까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건 그만큼 나의 결혼 생활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행복을 찾기로 했고, 그 첫걸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5살 때 지금 부모님한테 입양이 됐어요. 주변에 보면 입양되고 얼마 안 돼서 파양되거나 양부모한테 상처받고 자란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부모님께는 저 외에도 자식이 둘이 더 있었어요.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는 언니랑 12살 차이가 나는 오빠였죠. 그러니 사실 제가 꼭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대개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입양을 하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던 건 온전히 저를 위해서였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제가 살던 동네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던 경찰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찾아간 원룸에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제 인생을 구제해 주셨죠.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몰라요. 대략적인 상황만 들어서 알 뿐이죠. 저를 낳아주신 분은 미혼모였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많이 힘드셨던가 봐요. 경제적인 고통도 그렇고 저 때문에 사랑했던 남자한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죠. 5살 이전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알지 못해요. 저를 낳아준 그분만 알겠죠. 저희 아빠가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쓰레기로 가득한 원룸방에서 탈진 상태로 홀로 누워 있었대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제 울음소리를 들은 옆집 대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저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만 더 늦어졌어도 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자랐는지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대요. 그래서 정해진 절차 끝에 저는 집에 데려올 수 있었던 부모님은 다른 건 제쳐두고 일단 저를 잘 먹이고 잘 재우는 데 집중하셨다더군요. 어릴 때 제 사진을 보면 항상 손에 먹을 걸 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가 봐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입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이 붙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5cm 이상 더 컸어요. 현재 키가 168cm인데 이건 전적으로 부모님과 언니 오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을 알아서 그런가 저희 가족들은 먹을 것만 보면 제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건 성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한때 올케가 오빠랑 제 사이를 의심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빠랑 올케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때였는데 올케가 길에서 우연히 오빠랑 저를 본 거예요. 그땐 제가 동생인지 모르던 때여서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랑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레이더를 켤 때였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빠가 길거리에서 연신 제 입에 먹을 걸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올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달려와서는 들고 있던 백으로 오빠를 때리며 욕을 했죠. 얼떨결에 저는 임자 있는 남자 홀린 여우가 됐고요. 오빠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야 오해는 풀렸지만 오히려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30을 바라보는 아저씨랑 연인 사이로 보다니 그날의 진정한 패자는 저였던 거예요. 저로서는 이게 다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오빠의 사랑 탓이라고 생각할 밖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들이 이렇게 저를 아껴주었지만 정작 저를 낳은 사람은 그 반대였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며칠째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언니랑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여서 엄마한테 밤에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3일을 엄마 마중을 받으며 지냈는데 하루는 아빠까지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마치 경호를 하듯 엄마와 둘이 제 양쪽에서 걸어가셨는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윤아, 나윤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언니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제 앞을 막고는 엄마한테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던 터라 무척 놀랐어요. 엄마는 아빠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를 감싸듯 끌어안고는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날 아빠는 밤 늦게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셨죠. 다음날 아침 일찍 엄마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출근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거실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전날 있었던 일이 궁금했던 저는 잠도 덜 깬 채 거실로 나갔어요. 나윤아,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어제 집 앞까지 찾아왔던 사람 누군지 알아보겠니?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널 낳아준 분이야. 어제는 아빠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너도 이제 성인인데 네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빠 독단으로 행동했으니 말이야. 그런데 나윤아,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자꾸 뜸을 들이시자 엄마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여보,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나윤아, 난 네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엄만 싫어. 아빠는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이라고 좋게 돌려서 말하는가 본데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배려해줄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 그만해. 싫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곤 이제 와서 지 간이시켜야 된다고 간 떼어달라고 찾아와요? 그것도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업체 의뢰에 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한 뒤에야 온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엄마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나윤아,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절대 그 말 듣지 말고 거절해. 엄만, 네가 또다시 상처 입는 거 정말 못 보겠어.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 둘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저를 미행하던 사람은 업체 직원이었고 친모는 제가 건강히 잘 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야 지난밤 저를 찾아왔던 거였죠. 화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5살 어린 아이를 곰팡이와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모정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아빠, 나 그 사람 만날래요. 그러자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아빠는 제 결정에 아무 말도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분은 제가 친모한테 간을 떼어줄 거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엄마, 그렇게 울 거 없어. 난 절대 그 사람한테 간 떼어줄 생각 없으니까. 엄만, 그동안 날 키워보고도 나를 그렇게 몰라? 나 엄마 딸이야. 똑순이 강민자 여사 막내딸이라고.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들을 만큼 멍청한 애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뜩 그치시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셨어요. 그래, 내 딸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지. 그럼 누구 딸인데? 저는 그렇게 16년 만에 친모를 마주하게 됐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친모였지만 이목구비를 보니 저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생김새 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었거든요. 5살 어린아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엄마한테 매달릴지 모르겠지만 21살이 된 저는 달랐어요. 내 눈앞에 이 여자는 나를 낳아주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저와 연관된 게 없는 남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화도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친모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쥐어짜며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저는 한참 그 노력을 감상한 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담담히 꺼냈어요.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제가 할 말 할게요. 당신이 나를 낳아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그 쓰레기장 같은 집에 버려줘서 더더욱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버린 덕에 지금의 부모님과 언니 오빠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당신이 날 버린 순간 당신은 제게 엄마도 아니고 나 역시 당신 딸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저를 찾아오는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난 그쪽한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서 당신이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눈물조차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는 눈물 연기 그만하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한 번만 더 내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 엄마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그땐 나도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럼 이만 일어날게요. 우리 엄마랑 영화 보러 가야 하거든요. 저는 제 할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친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말이죠. 5살이던 나도 당신 아니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쪽은 날 버렸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는 게 있어야 받을 것도 있는 거죠. 제 말에 친모는 충격을 받았는지 잡고 있던 제 팔을 놓아주더군요. 그 후로 친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히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내뱉은 말과는 달리 한동안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나를 낳아준 사람을 한순간에 잘라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쓰레기장 같은 원룸에서 나를 구해준 아빠와 굶주림에 앙상해진 제 뼈에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으로 살을 붙여준 엄마.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키겠다고 혈안이 된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초라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백이자 선물이었던 가족들이 있는 이상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되새기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인이 되어 만난 남자와 2년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갔지만 제가 입양하려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남자는 번호까지 바꾼 채 잠수를 탔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잠수 이별을 당한 저는 그 배신감에 한동안 남자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도 쉽사리 곁을 주지 않을 만큼 상처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도 내 옆에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거든요.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내 가족들의 사랑으로 치유해 나간 셈이었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 극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수 이별을 당한 뒤 이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저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았던 남편은 워낙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한 대학을 9년 만에 겨우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학비만 감당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홀어머니의 어린 여동생까지 부양을 해야 했기에 휴학과 복학을 거듭해야 했죠. 그렇게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은 또 다른 얘기였어요. 휴학을 반복하는 바람에 경쟁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회사들은 서류 전형에서 일찌감치 탈락해버렸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이직한 회사였는데 처음 남편을 보고는 과장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대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회사 사정에 어두웠던 저는 남편이 남들만큼 능력이 안 돼서 진급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니 이게 웬걸? 일머리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서의 중요 업무는 남편이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의 직급이 낮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상사한테 밉보인 건가? 아니면 실력을 상쇄할 만큼 엄청난 약점이라도 있는 건가? 누구한테 속 시원히 물어볼 수 없어서 궁금증은 더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 무렵 저는 아무래도 이직을 한 사람이라서 회사 내에 아는 사람도 없던 터라 겉돌고 있었는데 남편 역시 저처럼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아서 서로 껄끄러운 데다 동급자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래저래 치여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는 남편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식사 중에는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되다 보니 그동안의 궁금증도 하나 둘 해소할 수 있었죠.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입사가 늦었어요. 신규 결회체에 나가면 다들 저를 과장급으로 알더라고요. 담담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니 참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곤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보다 취직이 늦긴 했지만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방면에서 경력을 쌓은 덕에 남편은 어떤 일을 맡든 완벽하게 해냈어요. 덕분에 옆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생겨나고 나니 그저 나이 많은 대리에 불과했던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슬쩍 흘렀죠. 이 얘기를 듣고도 저를 대하는 모습이 전과 다름없다면 이 남자와 사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저를 동정하는 눈빛이 아닌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해주었죠.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나윤 씨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티가 나요. 이제 보니 그게 다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랬나 봐요. 남편의 그 말은 살면서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입양하라는 말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전 남자친구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은 부서 사람이라서 걱정되는 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아직 결혼까지는 여유가 있던 나이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당장 내일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홍기를 넘긴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는 동안 은근히 결혼 압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대놓고 결혼하자는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상황이 안 됐거든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그러자른 말을 못 꺼내는 거였죠. 그게 너무도 눈에 보이니까 저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민 끝에 한 얘기였는데 엄마는 너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고민할 게 뭐 있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나도 네 아빠랑 결혼할 때 통장에 꼴랑 80만 원 들어있었어. 네 아빠도 말단 경찰이라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요즘 말로 부모 찬스였지. 너도 알지? 외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다는 거.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는데 어쩌겠어.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나 결혼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랬지 뭐. 돈 안 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 주셨어? 아니,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맞았지 뭐. 기대와 다른 결론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내가 뭘 기대했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래놓고 네 아빠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더라. 거금을 투자하는데 상품을 안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서. 그래서 네 아빠를 데리고 친정아버지한테 갔어. 우리 딸은 일생일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니? 네 아빠가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도 그땐 손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축축해졌더라고. 우리는 정말 진지했는데 친정아버지는 네 아빠한테 제대로 눈길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서랍에서 집문서 하나를 꺼내주시더라. 거기서 신혼을 시작했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그 남자 한번 데려와봐. 결혼 못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부모가 달래 부모니? 내 새끼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힘대주라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부모 찬스를 받아서 결혼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에 염치 없긴 했지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딱 이름만 물어보셨다던 외할아버지와 달리 아빠는 호구조사 나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누가 전직 경찰이 아니랄까봐 마치 범죄자 취조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한번 안 찡그리고 성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결혼한 거 보면 아시겠죠? 두 분 모두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뭐.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전셋집에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살림을 채웠어요. 집도 살림도 다 제가 해왔는데 남편이 뭘 해왔나 싶으시죠? 남편도 해온 게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현금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빚을 2천이나 달고 온 거였죠. 없는 살림에 여동생 대학까지 보내고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에 전세 보증금까지 대다 보니 마이너스 인생이었거든요. 나이 많아 돈 없어 거기다 빚까지 있다면 당연히 더 볼 것도 없이 아웃인 결혼 상대지만 그때는 그런 악조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빚은 둘이 벌면 1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고 친정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은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겠다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처가에서 받은 전세금은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룰 수 있었죠. 남편 앞으로 된 빚 2천과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전세금을 다 갚을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일찍 빚을 털어낼 수도 있었지만 살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제가 출산도 하면서 아이 앞으로 목돈이 들기도 하고 시누이 결혼에 돈을 보태기도 했거든요. 거기다 연로하신 시아버님이 눈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기도 했고 어머님이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기도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구멍들이 생겨서 돈이 새어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10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 빚을 청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부터 버는 돈은 다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들자 월요병까지 단번에 날아갈 정도로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꼬박 벌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거든요. 결혼 11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허공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해외여행을 가겠다지 뭐예요. 앞으로 잔금 마련을 하려면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에 말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었어. 우리도 남들처럼 가족여행 떠나는 거. 당신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수시로 가족여행도 다녔겠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여행은커녕 외식도 한번 못하고 살았다고. 올해가 아버지 칠순이 되는 해잖아. 칠순잔치 해봐야 딱히 부를 사람도 없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가족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고 보니 아버님 칠순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환갑 때는 저희가 한창 빚을 갖고 있던 때라 제대로 못 해드려서 칠순 때는 제대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칠순잔치 대신 가족여행으로 대체하는 건 나도 좋긴 한데 우리 아파트 잔금 생각도 해야 하잖아. 가지고 있는 돈은 중도금 내면서 다 써버려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 어차피 은행 대출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 이자 낼 거 아버님께 드리면 오히려 그게 낫잖아. 남편 말대로 어차피 저희 형편에 은행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를 능력은 안 됐어요. 게다가 대출도 힘들고 또 받는다 해도 은행 이자는 비싸기도 했고요. 어차피 나갈 이자라면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돌려받은 전세금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아빠가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도 통장에 그대로 있으니 잔금 걱정은 말라셨어요. 그렇게 큰 고비를 넘을 준비를 끝내고 시아버지 칠순맞이 가족여행 준비에 나섰죠. 항공권이며 호텔, 현지 차량은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 일 하랴, 집안 살림하랴, 초등학생 딸아이 케어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던 저로서는 고마운 소리였죠. 그렇게 가족여행 떠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저녁, 저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웹 체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랑 딸아이까지 딸랑 5사람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랑 시누이 남편 항공권은 따로 예약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지 뭐예요? 당신이랑 매제 항공권이 왜 필요해? 아니, 왜 필요하냐니? 가족여행 가는데 당연히 항공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족여행 가는데 당신이랑 매제가 왜 끼냔 말이야. 그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가족끼리 가는 가족여행이라고. 당신이랑 매제는 엄연히 남인데 가족여행에게 끼는 건 아니지. 당신이 정신은 아니잖아. 안 그래?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저는 웹 체크인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의 손가락만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가슴 서늘하게 서러운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었어요. 나를 버린 친모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배신감을 1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웹 체크인을 마친 남편은 후련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신 울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울어? 그걸 몰라서 울어? 뭐? 가족여행이니까 난 갈 필요 없다고? 그럼 난 당신한테 뭔데? 남이야? 아니면 그냥 아는 여자야? 나 참. 생물학적으로 당신이랑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 관계가 남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난 입양을 해서 친정 식구들이랑 피가 안 섞였으니까 나한테 친정 부모님은 남인 거네? 그런 남한테 수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안 그래?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아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아파트 잔금 빌리기로 한 거 없던 걸로 해. 지금까지 목돈 들어갈 일 있을 때마다 내 앞으로 대출 받아왔으니까 이번엔 당신 앞으로 대출 받아서 처리해. 그럴 능력 안 되면 아파트 포기하고. 저는 내 할 말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남이가 떨어져서 남편하고는 잠시도 더 앉아있기 싫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와 되려 소리를 쳤어요. 당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거야? 아니, 여행 한번 안 데려간다고 힘들게 잡은 기회를 날리자는 거냐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이게 모처럼 잡은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날릴 일이냐고. 상식?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 가족여행에 자기 와이프 안 데리고 가겠다는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당신한테는 돈 필요할 때만 나도 내 부모님도 가족이지?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난 모든 걸 다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맞추고 살았어. 왠지 알아? 내 가족이니까 시부모님 병원비에 시누이 결혼자금에 매년 구멍 뚫린 지갑처럼 돈 빠져나가는 것도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던 거라고. 그런 나를 당신이 남 취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더는 못해. 이제부턴 당신 능력껏 대출 받아서 처리하라고. 그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싸웠지만 남편은 예정대로 다음날 여행을 떠났어요. 딸아이는 제가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만 떠났죠. 그런데 그날 오후 시누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 대뜸 어디냐고 묻더군요. 집인데요.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여행 간다더니 진짜 자기 식구들만 갔나 보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 여행이고 뭐고 따라갈 기분 아니니까요. 혹시 처남이 무슨 말 안 해요? 글쎄요. 아무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정말 아무 말 없었어요? 이어진 시누이 남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글쎄 시누이가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다지 뭐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느라고요. 평소 시누이는 단타치기로 쏠쏠한 재미를 봐왔었는데 지인이 알려준 큰 건이라며 남편 몰래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은행권에 대출을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몰래 돈을 빌리려고 사금융을 이용한 거였죠. 그런데 믿었던 그 정보가 실상은 미끼였던 거예요. 결국 2억 넘게 넣은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빚만 떠안게 된 거죠. 그 일로 이혼을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는데 제 남편이 그 돈을 다 갚아줬다나 봐요. 보아하니 대출받아서 주신 것 같은데 집에다간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 이거 제가 잘못 전화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어쩌죠?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덕분에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빠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파트 잔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 모르게 이미 2억이나 대출을 받았으니 말이죠. 여행 문제로 남편한테 믿음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 남편 전화를 받고 나니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전하고 이혼을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이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 반대가 있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웬일로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순순히 따라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저 이혼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을 가족으로 생각지도 않는 놈인데 뭘 더 지켜보겠니? 갈라서 그런 인간이랑 살아봤자 서운한 감정만 더 쌓일 뿐이야. 우리는 뭐 지놈이 예뻐서 받아줬는 줄 알아? 내 딸이 좋다니까 흠도 덮고 예쁘게 봐주려고 했던 거지. 그런 줄도 모르고. 변호사 문제는 걱정 마라. 엄마가 제일 좋은 로펌 변호사로 붙여줄 테니까.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이참에 똑똑히 알려줘야 해. 남편이 자기 가족들과 괌으로 여행을 간 사이 저는 엄마가 연결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혼 문제를 상의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만큼은 제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선물이랍시고 현지 아울렛에서 원피스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딱 봐도 매대에 쌓여있는 싸구려 중 하나를 건져온 느낌의 옷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이 브랜드 당신도 알지? 이거 한국에선 30만 원도 훨씬 넘는 거라고.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당신 기분 풀어주려고 거금 들여서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화 풀어라. 어? 당신이 말하는 거금이 10불인가 봐? 나한테 쓸 수 있는 거금이 딱 그 정도였구나. 제가 원피스 소매에 걸린 가격표를 보며 피식 웃자 남편이 서둘러 가격표를 떼어냈어요. 아씨, 이게 왜 거기 붙어있냐? 뭐 10불 주고 사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선. 저는 남편 말을 뚝 잘랐어요. 됐어. 그게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줄 게 있거든. 그리고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양육권이랑 친권 나한테 넘기면 재산 분할까지만 하는 선에서 끝내줄게. 그게 싫다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 아, 난 이미 변호사 준비했어. 엄마가 유명 로펌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선임해 주셨거든. 그동안 당신 집에 들어간 내 돈, 노력, 시부모님 간병까지 나 다 돌려받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사업을 생각이라면 당신도 얼른 변호사 선임해. 하, 그건 좀 힘들려나? 나 몰래 2억이나 대출 받았던데 그 이자 갚으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개 털릴 테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만은 없었던 걸로 해줘. 안 그래도 2억 얘기는 여행 마치고 와서 당신한테 하려고 했었어.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나 알잖아. 누구 속이고 뒤로 딴 생각, 딴짓 못하는 거.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당신이 잔머리 굴리고 뒤에서 딴짓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거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당신처럼 뒤가 구린 놈도 없더라고. 게다가 자기 아내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뭘 더 참고 살아? 남끼리 남남으로 사는 게 속 편하지. 안 그래? 암튼 난 할 말 끝났으니까 결정해서 이번 주 내로 확답 줘. 저는 베개를 들고 안방을 나와 딸아이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라던 대로 됐는데 왜 이리 화가 나던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쉽게 친권까지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는 짐을 챙겨 딸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말해 부동산에 집을 내놨죠. 몇 주 뒤 집이 나갔다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내주었어요. 그중 절반은 남편 계좌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혼 확정 판정을 받았죠. 제 이혼 소식에 언니는 양육비를 왜 포기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외에도 다들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 손을 쉽게 놔버린 남편놈 돈으로 내 딸을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남편이 우리 딸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온전히 제 힘만으로 딸을 키울 생각이에요. 자식을 버린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제 복수예요. 돈 몇 푼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될 거란 걸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남편도 깨닫게 되겠죠. 그땐 이미 후회해도 늦었겠지만요. 하긴 지금 남편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처리하느라 먼 훗날의 일은 생각할 정신 없겠네요. 하나뿐인 여동생은 엄청난 빚을 떠안고 이혼한 데다 어머님은 암이 재발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젠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해줄 아내도 없고 필요할 때 거금을 빌려줄 처가도 없고 거기다 매달 들어가는 은행 대출 이자에 부모 부양비까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족쇄가 다시 자기 발목에 채워졌으니 정신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신이 자초한 일인걸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딸과 제 가족과 씩씩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로 올라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을 두고 있어요. 아이들을 낳고 그 자그마한 몸을 품에 안아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자식을 낳고서는 어찌나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어서 깜짝 놀라곤 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딸을 막 낳아 키울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가 힘들었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들도 그렇지만 저희 딸이 특히나 순둥이였어요. 날 때부터 성향 자체가 순한 애들 있잖아요. 아들은 약간 예민한 기질이 있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낯도 많이 가려서 신생아 때 저희 부부가 온갖 고생을 다 해보고 둘째는 여기서 더 할 거 각오하고 낳자는 마음으로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둘째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첫째가 순하고 둘째가 예민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힘든 건 첫째째 다 겪고 나서 둘째를 낳으니 육아가 한결 쉽고 편했어요. 전 아기는 다 예쁜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순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육아할 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지만 제가 딸을 키울 때 더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라 제가 처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도련님이 장가를 안 갔을 때거든요. 도련님이 막 장가 갈 준비를 할 때쯤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동서랑은 아들 돌잔치 때쯤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남편과 도련님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에 비해 저와 동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1살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것도 빠른 년생이라 저랑 같은 시기에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더라고요. 사실상 친구와 다름없었죠. 동갑으로 정리해도 상관없었는데 동서에게 의견을 물으니 그래도 제가 먼저 들어온 큰 며느리이니 나이도 위인 걸로 정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이 없었으니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이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동갑이나 다름없는 또래가 동서러 와서 저는 나름대로 기뻤고 시댁에 의지할 만한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동안은 참 좋았어요. 아들밖에 없는 칙칙한 시댁에서 저 혼자 살가운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와 주니 그 부담이 확실히 덜했죠. 사람들과 있으면 약간 기가 빨리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아주 밝고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동서는 참 웃는 게 예쁘다. 성격도 참 밝고 어디 가나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아. 부럽다. 아유 참, 형님도 제가 갖지 못한 차분함이 있으시잖아요. 저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질 어른스러움과 성숙함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좀 성숙하기는 하지. 둘이 같이 있으면 둘째가 한참 동생 같아. 야, 어머니, 지금 저 동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지. 네, 보다시피 저희 시댁은 분위기가 참 좋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집안에서 물려받으신 유산이 꽤 되셨고 시아버님 사업이 잘 되어서 남편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자란 편이었어요. 게다가 두 분 모두 유쾌하신 성품이라서 두 형제를 아주 밝고 바르게 키우셨고요. 덕분에 가족 분위기도 화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시동생과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어서 저도 결혼 전부터 시동생을 소개받아 종종 같이 놀고는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집 왔을 때 평소 낯을 가리는 제 성격으로는 정말 드물게 금방 적응을 하고 말문도 텄어요. 그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시부모님께 참 감사하기도 했고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가면 시집살이 좀 시킬 법도 한데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시집살이라곤 조금도 시키지 않으셨고 이제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제게는 아들을 처음 가졌을 때부터 참 좋은 말만 해주신 감사한 분들이라 굳이 시댁에 형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참 만나기 힘든 현명한 시부모인데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게 참 천운이었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는 다들 나이가 차서 대부분이 결혼을 했다 보니 시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저희 시댁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야,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니네 시어머니 반에 반만 닮아도 좋겠다. 우리는 만나면 잔소리 폭격은 기본이고 인생교회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사촌의 친척은 얼마나 또 많은지 무슨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안 보고 살 인간들 결혼식은 다 오랜다. 진짜 미치겠다니까?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한 번씩 친구들이 살고 있는 며느리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가 부른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았지만 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시댁에 잘해드렸고 시댁에서는 제가 잘해드리니 더 예뻐해 주시는 선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들들보다 며느리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아유 이놈아, 우리가 딸이 하나도 없지 않니? 맨날 칙칙하고 무뚝뚝한 아들놈들만 보다가 이렇게나 화사한 며느리 들어오니 우리가 눈이 돌지 안 돌아? 게다가 이렇게 싹싹한 것 좀 봐라. 너는 마누라한테 잘해 임마. 막내 너는
형수님 잘 봐뒀다가 꼭 형수님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오고. 제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잘해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타고나게 싹싹한 성향도 못 되어서 딱히 특별하게 잘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을 낳고 나니 저에 대한 시부모님의 애정은 더 커져만 가셨어요. 아, 진짜 우리 큰며느리가 효녀다, 효녀. 요즘 세상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좋아한다고 해서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완전님을 다 낳았을까? 엄마, 아들 둘이 있어서 딸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손주가 하나는 왕자님이면 좋지.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엄마도 시엄마는 시엄마라니까. 아들 안 낳았으면 어쨌을 뻔했어. 그치 여보? 어휴, 이거사. 아들 아니면 아닌 대로 손녀딸 이뻐하면 되지. 시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어머님이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이것 봐라.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역시 우리 며느리뿐이라니까. 애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수고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몸조리 잘하는 게 중요해. 우리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손주를 안 예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특히나 더 첫째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동서가 처음 시집 올 때도 동서보다는 제 아들에게 더 시선이 쏠려 있었고 동서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제 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아들 얘기로 주제가 바뀌는 민망한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곤 했죠. 내심 그런 부분들이 동서에게 미안하긴 했어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와 있으면 어른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우리 성주는 좋겠네. 이 집안 최고 귀염둥이 왕자님이라서. 동서도 제 아들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하길래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시집 온 지 반년쯤 됐을 때 저희가 시댁의 둘째 계획을 밝히면서부터 묘하게 동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희 둘째도 슬슬 준비하려고 해요. 어머나, 정말이냐? 고민 많이 하더니 낳기로 했구나? 네, 하나나 잘 기르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형제가 있어야 아이도 덜 외로워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애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저희도 첫째 한참 이쁠 때 생각하니까 둘째가 갖고 싶기도 해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이 있으니 둘째는 예쁜 딸이어도 참 좋겠네. 그쵸? 둘째를 가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항상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가지기로 했다고 하니 시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대화에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아이 계획 있어요. 저희도 곧 준비하려고 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채 안 되었을 때라 벌써 아이를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계획이 빨라서 다들 놀랐어요. 저희 부부는 1년 반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다 준비를 했거든요. 동서 벌써 준비하게? 그래도 신혼기간 1년은 채우고 하지. 나중에 아쉬우면 어떡해. 에이, 아쉽긴요. 연애도 할 만큼 했고 애초에 결혼이 가정 꾸리려고 하는 건데 둘이 오래 시간 보내서 뭐해요. 나중에 자식 다 키우고 나서 자식들 떠나면 평생 둘만 서로 바라보고 살 건데 전 괜찮아요. 그치 여보? 글쎄, 나는 좀 느낌상 빠른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좋다면 상관없지. 서방님 표정을 보아하니 서방님은 신혼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충분히 합의가 된 부분이니
시댁에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동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빨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럼 잘하면 우리 둘째랑 동서 첫째랑 친구 될 수도 있겠다. 좋네. 둘이 친구처럼 지내면 시댁 올 때마다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하면 딱이잖아. 아이, 그러게요. 그래도 제가 형님보단 빨리 나아야죠. 어? 그건 왜? 형님은 이미 첫째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 첫째가 형님네 둘째보다 늦게 태어나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시댁에 눈치도 보이고요. 어머, 동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시부모님 그런 걸로 눈치 주시는 분들 전혀 아니셔.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몇 년 더 일찍 들어와서 살아봤잖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도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도 저랑 형님 나이대도 비슷한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동갑이지만 저는 남편이 한참 연하라서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애라도 빨리 낳아드려야지.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시집 와서 임신 안 된다는 소리 안 듣죠. 그래, 뭐 시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진 않긴 한데 그래도 동서가 그게 마음 편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실 애 낳아보니까 여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가는 게 맞더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까지 애 갖고 나면 체력이 딸리는 일밖에 안 남아서 아이 갖기 전까지 체력 관리,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갖자.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둘 다 임신 준비 기간에 돌입했어요. 사실 저도 첫째 가질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온갖 약도 지어 먹어보기도 했지만 한번 가져보고 나니 둘째 가질 땐 그렇게까지 열성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동서는 아이가 꽤 간절했는지 저와 경쟁하듯 제게 근황을 묻곤 했어요. 형님, 준비 잘하고 계세요? 동서도 잘하고 있어? 저야 뭐 자연스럽게 가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당신 맨날 약 지어 먹고 난리도 아니면서. 여보, 내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랬잖아. 아, 그래? 괜찮아, 동서. 뭐 부끄러워하고 그래. 나도 첫째 가질 땐 그랬어. 지금이야 첫째 한번 가져봤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지. 별로 유난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제 앞에서 여유를 부리다 서방님의 폭로가 창피했는지 동서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동서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서방님만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노려봐. 내가 못할 소리 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됐다.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그럴 때마다 아이가 간절한 여자의 귀여운 투정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방님께 따로 조용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안부 인사도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네, 서방님, 별일 없죠? 네, 형수님, 별일은 없긴 한데요. 앞으로 연락을 자주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려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왜요? 일이 이제 더 바빠지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형수님이랑 예전처럼 지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서방님이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계속 가족인데. 아, 그렇죠. 여기서 더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자니 형수님께서 혹시나 서운해하실까봐 얘기는 하고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뭐 결혼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거라면 이해해야죠. 연락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줄인다는 거죠? 네,
어떻게 아예 연락을 안 드리겠어요. 그럼 됐지 뭐.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특이한 거긴 하니까요. 서방님에게는 대충 이해한 척 상황을 넘어가 줬지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집들에 비해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어갈 정도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남편 없이 만난다든지 상식선을 아슬아슬하게 탈 정도로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잊을만 할 때쯤 주고받고 시댁에서 만나면 농담하고 웃는 사이 정도였어요. 워낙 잘 지냈다 보니 개인적으로 그냥 남동생처럼 느껴져서 고민이 생기면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정도의 사이요. 물론 형수랑 서방님이 이런 관계인 걸 아니 꼽게 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희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라는 이유를 갖다 대는 걸 보니 동서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에 적응하기 힘든데 남편은 형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아내의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을 줄인다는 말과는 다르게 연락이 싹 두절됐어도 별로 서운하진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 동서가 소외감을 느꼈거나 저를 안 좋게 보고 있었다면 차라리 이게 나았죠. 그 뒤로는 저도 동서가 더 신경이 쓰여서 평소보다 더 노력해서 먼저 말도 걸어주고 칭찬거리도 찾아서 칭찬해주는 등 더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저에 대한 의식을 풀지 않고 있었다는 건 둘 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부터 알게 되었죠. 동서는 원하는 대로 저보다 2개월쯤 먼저 아이를 가졌어요. 저로서는 그 2개월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었지만 아이를 출산하던 날의 반응을 비교해보니 동서가 왜 그렇게 먼저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와 제가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먼저 태어난 쪽에 더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태어난 쪽에는 그만한 반응이 오진 않았어요. 성별이라도 달랐으면 모를까. 심지어 둘 다 딸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첫째 때 워낙 온갖 관심과 집중을 다 받았던 터라 딱히 그런 게 필요 없었고 출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이런 스포트라이트는 동서가 받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 저도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동서 아들 갖고 싶었어? 요즘은 딸 가지면 더 좋아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라 그렇다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은 아들 좋아하니까요. 에이 뭐 어르신들 좋아하라고 아이 낳나. 아이 낳는 사람이 좋으면 그게 최고지. 그런가요? 형님은 아들이 이미 있어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가? 어쨌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직 둘째도 남았잖아. 네, 둘째는 꼭 아들 가져야죠. 동서가 생각보다 아들에게 집착하길래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저희 아들이 워낙 시댁의 예쁨을 받고 자라는 걸 봐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물어보면 딱히 스스로가 아들을 원했던 것 같지는 않기도 해서요. 저희는 같은 딸의 동갑내기였지만 동서가 저보다 키도 크고 골격도 있어서 그런지 애들도 동시에 동선의 애가 훨씬 크고 금방 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예쁜 공주를 낳았다고 애들한테 인형 같은 옷들을 많이 사다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새 옷 대부분은 동서가 차지했어요. 형님, 혹시 이 옷들 제가 먼저 가져가서 우리 희영이 좀 입혀도 돼요? 전부 다? 같이 입으라고 사다 주신 거잖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반반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옷들이 하나같이 너무 예쁜데
반반씩 가져가면 다양하게 못 입잖아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애가 또래에 비해 몸이 너무 빨리 자라서 이런 거 받아도 몇 번 못 입거든요. 그래서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입혀놓고 싶어요. 진짜 이런 외출복은 2번 정도 입나? 서너 번 입으면 많이 입는 거거든요. 형님도 애 키워봐서 애 옷 사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아시잖아요. 형이 한번 싹 입히고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봤자 종류도 많아서 최대 2번씩밖에 못 입히겠는데요. 뭐 그럴래? 그럼 깨끗하게 입고 보내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하긴 뭐 내가 사다 준 옷도 아닌데.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하도 사정을 하는 통에 저도 모르게 그 부탁을 승낙했어요. 저도 아들은 하도 쑥쑥 커서 옷을 몇 번 못 입히고 남 줘버린 적이 많아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남편이 있는 주말에만 애랑 외출을 하는 편이라 외출복이 그리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선에는 애기 데리고 외출을 많이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옷을 안 남겨주더라고요. 분명히 시조카가 옷을 처음 받았을 때에 비해 몸이 훨씬 컸는데도 동서는 옷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인지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슬슬 외출복이 필요해질 때가 되어서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동서, 근데 지난번에 어머님이 애들 입히라고 주신 옷들이 있잖아. 이제 희영이한테 안 맞을 때 되지 않았어? 우리 윤서는 지금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날 때 좀 갖고 와줄래? 어머, 그렇겠네요.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형님, 꼭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동서는 그 뒤로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한 번 더 물어봐야 했죠. 동서, 혹시 내가 저번에 부탁한 옷은? 아, 맞다, 형님. 제가 자꾸 까먹어서 이번에는 챙겨왔어요. 근데요, 희영이가 워낙 왈가닥이라 몇몇 개는 좀 못 입을 수도 있겠어요. 어떡하죠? 아, 그래? 내가 보고 입힐 만한 거 있으면 입혀볼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별 생각 없이 옷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두 번밖에 못 입히겠다던 새 옷들이 어떻게든 뽕을 뽑은 건지 그새 낡고 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애들 옷이 서로 물려받고 물려 입는다지만 내 새끼한테 이런 걸 입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동서에게 받은 옷들은 어디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렸네요. 형님, 왜 윤서 그 옷들 안 입히세요? 입히면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아, 옷들이 자세히 보니까 올라가고 목 늘어나고 해진 데가 많아서 입히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도 2-3벌 정도 입힐 만한 건 있었을 텐데. 그럼 버리셨어요? 누구 물려줄 만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버렸네. 네, 어쩔 수 없죠. 잘하셨어요. 솔직히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던 터라 도대체 애 옷을 어떻게 입혔으면 옷이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턱끝까지 차오르는 질문들을 겨우 삼켰어요. 잘못 말하면 제가 시비를 걸거나 감정 상한 걸로 오인해서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애 몸이 크든 말든 어머님이 주시는 옷은 무조건 나눠서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 저희 딸이 입으면 참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옷들도 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차피 제 돈으로 산 것들도 아닌데 아쉬워해서 뭐하냐는 생각으로 얼른 훌훌 털어버렸죠. 좀 짜증나긴 해도 다음부터는 그냥 어머님이 주실 때 내 몫을 챙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애써 잊어버렸어요. 동서는 뒤로도 비슷한 느낌으로 얄미운 짓을 몇 번 반복하긴 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애써 쳐냈어요. 어떤 날은 실패했고 어떤 날은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러려면 붙어있는 내내 동서를 경계하고
어느 정도 긴장도 하고 있어야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격차가 벌어지는 덩치 차이 때문이었어요. 시조카는 동서를 닮아 그런 건지 정말 몰라보게 몸집이 쑥쑥 크더라고요. 아직 아기인데도 원체 잘 먹여서 그런지 팔다리도 길고 무게도 나가서 제 딸과 같이 눕혀놓으면 누가 봐도 연령대를 다르게 볼 정도였어요. 처음에야 그냥 신기하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은근히 만만히 볼 게 아니더라고요. 애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시조카가 어쩌다 저희 딸 몸 위로 올라가게 되거나 하면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시조카가 워낙 몸을 가만히 있지 않고 볼볼거리는 성격이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뭐라고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라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시조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하루는 동서한테 부탁을 했어요. 동서, 이상하게 희영이가 우리 윤서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 자꾸 가까이 오고 얼굴도 만지려 하고 그런데 희영이가 자꾸 우리 윤서 몸 위에 올라가려고 해서 그것만 좀 못하게 희영이 좀 계속 봐줄 수 있을까? 보다시피 덩치 차이도 나고 윤서가 너무 괴로워해서 내가 좀 겁이 나. 물론 나도 늘 불안해서 눈을 안 떼고 있지만 어쩌다 한번 눈 떼면 그러고 있으니 가끔 아찔할 때가 있어서 동서가 좀 도와주면 훨씬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나이 때 엄마치고 자기 애한테서 눈을 떼는 엄마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늘 애들은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랑 같이 있으면 자기 애를 아예 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애 보느라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동서는 애는 저한테 맡겨버린 듯 팽개치고 시댁 식구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제 속을 은근히 긁더라고요. 아, 형님은 정말 육아에 탁월하게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정말 혼자 육아하려니까 죽겠던데. 그래도 첫째 키워봤다고 다르긴 다르신가 보다. 제가 시댁 올 때나 잠깐 애한테서 눈 떼지 언제 이래보겠어요. 형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제 성정 자체가 원래 애한테만 눈을 꽂고 있지는 못해서요. 불안하시면 형님이 좀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에게서 받은 대답은 정말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애 네가 좀 보라는데 그걸 거절당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분하지만 그때 너무 당황해서 받아치지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불안하면 네가 보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억울하고 화나긴 해도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동서랑 싸워가며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점점 동서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종종 시조카가 작은 저희 애를 육중한 몸으로 짓누르는 걸 보면 이러면 안 되지만 시조카를 치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니 친구들도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면서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화병 생긴 거 아니야? 너도 당하고 있지만 말고 시자짓 좀 해. 형님한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한테 당하면 어쩌니? 그렇긴 한데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시댁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 봐서 그래. 알다시피 동서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시댁이랑 사이 좋았잖아. 그래, 괜히 집안 시끄러워졌다가 얘가 뒤집었으면 어떡해. 차라리 상종을 말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네 인품 잘 알잖아. 그럴 땐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정말 화가 나서 칠자 노릇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해준 말을 되새기며 참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때는 시어머니의 환갑 잔칫날이었어요. 환갑 잔치는 준비할 때부터 동서랑 작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동서가 그날따라 환갑 잔치는 직접 음식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음식을 정말 맛없게 해서 집에서는 요리를 남편이 다 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황당해서 못 들은 척 좋은 식당을 예약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직접 음식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그건 반대하셔서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합쳐서 애가 셋이야 동서. 그런 건 애들 다 크고 해드려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가 꼭 동서 나중에 시부모님 생신상 직접 차릴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줄게. 본인이 하도 직접 요리하고 싶다길래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엔 또 은근히 발끈하더라고요. 그러는가 말든가 이젠 저도 배째라는 마음이 돼서 무시했더니 그땐 그렇게 넘어갔어요. 막상 식당에 와보니 본인이 제일 맛있게 먹더군요. 한바탕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서 동서가 제게 아이를 맡기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도 그 사이 급한 연락이 와서 뒤따라 화장실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통화를 하고 있던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됐죠. 아, 엄마.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시부모님은 참 돈도 많으면서 그런 건 은근히 인색하다니까? 뜯어내려면 이리저리 머리 굴려야 돼서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아직까진 잘 되고 있어. 우리 형님이 되게 생각보다 순진하시더라고. 아들 있다고 예쁨 받는 게 영 탐탁치가 않았는데 자기가 아들이어서 예쁨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나 봐. 시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하는 줄 알아. 아들 안 낳았으면 말짝 도루묵이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첫째를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낳은 애들이 둘 다 딸이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해도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딸이 나 닮아서 덩치가 좀 커서 애 얼마 못 입으니까 새 옷 새 신발은 나한테 다 달라 하고 나중에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그러는 거 있지? 다 같으면 바로바로 따졌을 텐데 이게 먹히더라니까? 순진하긴. 멍청하니까 뜯기고 사는 거지. 남편이 하도 형수님 음식 맛있다고 눈치 없이 굴길래 이번에 음식 솜씨 좀 보려고 했더니 그건 또 캐치를 했나 봐. 어떻게든 식당 예약해버리는 거 있지. 차라리 잘 됐어. 이걸로 이간질이나 해야지. 그동안 시댁생활 편하게 했으면 됐지. 아들 낳고 자기가 여왕이라도 된 줄 알았을 텐데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줘야지. 처음엔 기가 막혀서 바로 앞에 나타나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했지만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핸드폰 카메라 각도만 살짝 틀어서 동서가 전화하는 걸 영상 촬영만 했어요. 어찌됐건 제가 말로만 하는 건 시부모님께서 믿기가 힘드실 테니 이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서 앞에 나타나니 동서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형님, 희영이랑 윤서는 어쩌고요? 어쩌긴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고 왔지. 왜? 나는 동서가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꼼짝없이 애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런 뜻 아닌 건 아시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신 거죠? 유감스럽게도 아니? 왔다가 재밌는 구경을 해버렸지 뭐야. 누구랑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 친정 어머니셔? 네? 동서도 동서지만 친정 어머님은 참 너무하시다. 딸을 그렇게 잘못 키웠으면 늦었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신대. 이런 거 보면 참 희영이 미래도 걱정이야.
자기 등치 산만한 것도 모르고 약한 애한테 치대는 버릇은 언제 고치려나? 아, 동선의 친정 엄마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희영이도 가망 없겠네. 형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씀 다 하셨어요? 왜? 나도 동서한테 꽤나 욕먹고 우스운 꼴은 다 당했는데 동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렇게 화낼 수 있니? 참나, 미안한 마음이 왜 들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안 했겠죠. 전요, 그냥 아들 낳았다고 벼슬이라도 탄 줄 아는 것 같은 여자들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아니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면 가족들 의견도 들어볼까? 동서가 그렇게 당당해도 되는 일인지? 참나, 왜요? 쪼르르 가서 다 말하려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 입이 없는 줄 아나? 입은 있지만 동서는 영상이 없지. 네? 뭐라고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켜서 동서에게 보여줬어요. 가족 단체 톡방에 방금 찍은 영상을 올리기 직전의 화면이었죠. 그걸 본 동서의 얼굴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동서가 친정엄마랑 나눈 내용들, 동서가 통화하는 모습 그대로 다 온 가족이 보게 될 텐데. 어때? 그래도 사과 안 할래? 아직도 동서가 한 짓이 떳떳해? 아니 형님, 유치하게 무슨 저희끼리 있었던 일을 가족한테 보내요.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글쎄, 동서가 뒤돌아서 바로 내 뒷담 까는 걸 겪었다고 생각해봐. 나는 그래도 동서 적응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날 이상한 여자 만든 건 동서잖아.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해. 그리고 동서가 그렇게 떳떳하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가족들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것 뿐인데.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형님이 원하시는 게 사과예요? 해드릴게요. 그럼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별로 진심인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이라도 꿇어드려요? 그동안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가니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뭐라 못할 줄 알았는지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그 뻔뻔함과 함께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봐왔는지가 너무 그대로 느껴져서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진심이 한 줌도 들어가지 않은 사과를 받아내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꿇어봐. 그럼 내 기분이 좀 풀릴 수도 있겠네. 네? 와, 형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릎까지 꿇으라고요? 아니, 제가 들으라고 욕한 것도 아니고 형님이 몰래 들어와서 숨어서 들었으면서 무슨 사과를 하래요. 그러게, 제가 자리 돌아갈 때까지 좀 얌전히 기다리지. 동서는 진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커녕 사과할 생각조차 없구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해. 저는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송 버튼을 눌러 영상을 가족 단체방에 올려버렸어요. 좋은 날인데 영상은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할게. 어쩌면 동서랑 나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네. 잘 지내, 동서? 네? 농담이죠? 설마 진짜 올리신 거예요? 동서가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 없다는데 어쩌겠어. 나도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이참에 시부모님, 서방님 반응 보고 동서가 뭘 잘못한 건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도 됐으면 좋겠네. 인생 공부할 기회 흔치 않은데 내가 이렇게라도 동서 사람 만들어줘야지.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잖아? 무슨 이게 인생 공부라고요? 형님 진짜 미치셨어요? 당장 견송 취소하세요. 그걸 보내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그러게, 기회 줄 때 사과라도 똑바로 했어야지.
나는 가족들 의견 들어보러 먼저 가볼 테니까 동서도 마음 좀 추스리고 와. 저는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동서가 저를 붙잡으려고 어깨를 잡았지만 아플 정도로 세게 뿌리치고 나니 차마 더는 잡지 못하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니 시댁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냐?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이건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쯤 한번 열어보세요. 뭐야, 뭐길래 그래요? 서방님은 궁금하면 지금 먼저 봐도 되고요. 제가 이어폰은 끼라는 신용을 하니 촉이 섰는지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안 들어오던 서방님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고 옷차림은 흐트러진 채로 다시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지 차마 자리로 못 오고 있는 동서와 한판 싸우고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일이 좀 생겨서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말에 다시 들를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빨리 가냐? 아무리 다 먹었다고 해도 그렇지. 정말 급해서 그래요. 형수님,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서방님이 전화가 와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지울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시스템상으로도 시간 지난 건 전송 취소가 불가능해서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뒤늦게 영상을 보신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하신 것 같았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동서네랑 시간을 다르게 맞춰서 시댁에 방문을 해요. 좀 극단적이었나 싶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 얼굴 안 보고 사니 훨씬 편안하고 좋네요. 평생을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인간과 매년 마주보고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니까요. 남편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본 남편도 길길이 날뛰며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가끔 시부모님께서 넌지시 이제 그만 동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용서해서 그 얼굴을 다시 보며 껄끄럽게 살아가는 것보단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할 테니까요. 조금 극단적인 방식이긴 했어도 이제는 조금도 후회가 없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